계단까지 내려와서야 그는 물건들을 모두 벽지의 구멍 속에 그대로 놔두었다는 것이 생각났다. 내가 없는 동안 가택수색을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며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절망, 이를테면 파멸에서 오는 자존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손을 한번 내젓고는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일이 빨리만 끝나주었으면. 거리는 여전히 견딜기 힘들 정도로 무더웠다. 최근 며칠 사이에 비가 한 방울이라도 내렸다면 좋았을 텐데 다시 먼지, 벽돌 그리고 석회, 또다시 노점과 선술집에서 풍겨나오는 악취, 끊임없이 오가는 주정꾼들, 핀란드 출신 행상들, 반쯤은 부서진 마차들이 보였다. 햇빛이 그의 눈에 정면으로 내리쬐어서 앞을 보면 눈이 아팠고 머리는 현기증으로 인해 핑핑 돌았다. 그것은 햇볕이 강렬한 날 열병 환자가 거리에 갑자기 나왔을 때 흔히 겪게 되는 느낌이었다. 어제의 그 거리로 나가게 되는 골목의 모퉁이에 도달했을 때 그는 불안감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쪽, 바로 그 집을 흘끗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곧 눈을 돌렸다. 경찰서에 다가가면서 그는 만일 신문하고 자백하고 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4분의 1 베르스타, 여기서 베르스타 38 대략 266m입니다. 그의 집에서 4분의 1 베르스타 정도로 떨어진 곳에 있었다. 경찰서는 이제 막 4층짜리 새 건물의 사무실로 이사한 참이었다. 옛 경찰서 건물에 그는 언젠가 잠깐 가본 적이 있지만 그것도 오래전의 일이었다. 현관문을 들어서니 오른쪽에 계단이 보였다. 한 사람이 손에 작은 서류철을 들고 그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경비원일 거야. 그러니 여기에 경찰서가 있는 게 분명해. 그는 짐작가는 대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묻고 싶지 않았다.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말해버리자. 그는 4층으로 올라가면서 생각했다. 계단은 비좁고 가파르며 온통 구정물 투성이었다. 4층에 있는 아파트들의 부엌문 전체가 이 계단을 향해 거의 종일 활짝 열려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계단은 지독하게 후덥지근했다. 옆구리에 작은 서리철들을 낀 경비원들과 경찰들, 여러 부류의 남녀 방문객들이 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경찰서로 들어가는 문 역시 활짝 열려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입구에 멈춰섰다. 그곳에는 농부 차림의 사람들이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 역시 지독하게 후덥지근했다. 게다가 바니시 칠에서 나는 역한 냄새와 채 마르지도 않은 페인트 냄새가 범벅이 되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잠시 기다리다가 다음 방으로 가보기로 마음을 먹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갔다. 모두 아주 좁고 천장이 낮은 방들이었다. 무서울 정도의 초조감이 그를 자꾸만 앞으로 이끌었다.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두 번째 방에는 그보다 조금은 잘 차려입은 서기들이 앉아서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이상한 모습들이었다. 그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일이지요? 그는 서에서 온 소환장을 보여주었다. 학생입니까? 그 사람은 소환장을 보면서 물었다. 예, 대학생이었습니다. 서기는 그를 훑어보았지만 그에 대한 호기심은 전혀 없어 보였다. 머리카락이 곤두선 이 사람의 시선에는 고정관념이 가득 서려 있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겠다. 이 사람한테는 이러나 저러나 아무 상관이 없을 테니까. 라스콜니코프는 생각했다. 저기 사무관에게 가보시오. 서기는 손가락으로 제일 끝방을 가리켰다. 그는 앞에 방에 있던 사람들보다 옷을 조금 더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빽빽이 서 있는 작은 방, 순서상 네 번째가 되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객들 중에는 부인도 둘 있었다. 한 부인은 초라한 상복을 입고 사무관의 책상 앞에 앉아 그가 불러주는 대로 무언가를 받아 쓰고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은 무척 뚱뚱한 귀염성 있는 부인으로서 검붉은 얼굴에 기미가 끼었지만 대단히 화려한 옷을 입고 앞가슴에는 찻잔 받침만큼이나 큰 프로치를 달고 있었다. 그녀는 한쪽 옆에 비껴서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사무관에게 자신의 소환장을 내밀었다. 그는 그것을 흘끗 보고서 말했다.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상복 입은 부인과의 일을 계속했다. 그는 조금은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었다. 아마도 그 일이 아닌가 보다. 조금씩 기운이 나기 시작하자 그는 용기를 내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온 힘을 다해 자기 자신을 타일렀다. 조금이라도 어리석은 생각이나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그런데 공기가 탁해서 답답하군. 그는 생각했다. 너무 무덥다. 점점 더 어지러워진다. 정신도 그렇고. 그는 전신에 무서운 혼란을 느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그는 무엇에든 정신을 집중시키고 무슨 일이든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해보려고 애를 썼으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관은 그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사무관의 얼굴을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맞히고 싶어졌다. 22살쯤 된 그 젊은이는 기민해 보이는 까무잡잡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다. 그는 한창 유행하는 옷을 입은 멋쟁이로 정수리부터 가르마를 탄 머리엔 포마드를 바르고 있었으며 솔로 깨끗이 손질된 손가락에는 몇 개의 보석 바지를 끼고 금꼬리가 달린 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곳에 있던 어떤 외국인과는 프랑스어로 두어 마디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그런 대로 잘하는 편이었다. 루이자 이바노브나 앉으시지요. 그는 화려한 옷차림에 얼굴이 검붉은 부인에게 말했다. 그녀는 의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감히 앉을 수 없다는 듯이 내내 서 있었던 것이다. 이히 땅케, 감사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비단 옷자락 스치는 소리를 내면서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하얀 레이스 장식이 달린 밝은 푸른색 드레스는 의자 주위에 마치 풍선처럼 퍼져서 거의 방의 반을 차지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향수 냄새를 풍긴다는 것이 부끄러운 모양이었다. 그녀는 수줍은 듯 하면서도 동시에 뻔뻔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미소에는 분명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상복을 입은 여인은 마침내 일을 마치고 일어서려고 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상당히 멋스럽고 특이하게 어깨를 앞뒤로 뒤흔드는 어떤 장교가 방 안으로 들어와 모표가 달린 군모를 책상에 던지고 안락의자에 앉았다.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인은 그를 보자 얼른 일어나 반색을 하며 그에게 무릎을 굽혀 인사를 했다. 그러나 장교는 그녀에게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 때문에 더 이상 앉을 수 없는 눈치였다. 그는 육군 중위로서 부경찰서장이었다. 양쪽으로 콧수염을 곧게 기른 데다 이목구비가 아주 작은 그의 얼굴은 일종의 불손함 외에는 어떤 다른 특별한 표징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조금 화가 난 듯이 곁눈질로 라스콜니코프를 보기 시작했다. 지독하게 누추한 옷을 입고 그렇게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행동은 옷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의젓했기 때문이었다. 라스콜니코프가 건방지게 빤히 그를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화가 나고 말았다. 당신 뭐야? 그는 그와 같은 불황자가 자신의 번개 같은 시선에 당황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서 놀라서 외쳤다. 저를 소환했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머뭇머뭇 대답했다. 대학생으로부터 채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독촉권 때문에 온 겁니다.
사무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서 설명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라스콜니코프에게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 안에 한 부분을 손으로 가리켰다. 읽어보십시오. 돈이라고? 무슨 돈이지? 라스콜니코프는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그 일은 아닌 게 분명해. 그는 기쁨으로 온몸을 떨었다. 그의 마음은 갑자기 말할 수 없이 가벼워졌다.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여기 몇 시까지 출두하라고 씌어있어 선생. 중이는 어째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점점 더 화를 내면서 소리질렀다. 9시에 출두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12시지 않소? 전 15분 전에야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치밀었지만 그런 기분을 즐기기까지 하면서 라스콜니코프는 어깨 너머에서 큰 소리로 대답했다. 몸에 열이 나서 아파 죽겠는데도 나왔으면 된 거 아니요? 소리 지르지 마시오. 난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내게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 대학생이고 나에게 소리 지르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부서장은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입에서는 거품이 일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발딱 일어났다. 닥쳐! 당신은 지금 관청에 와 있는 거야. 멋대로 굴지 마시오. 그러는 당신은 관청에 와 있지 않은가요? 라스콜니코프는 맞대응을 했다. 그런데도 당신은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면서 우리 모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자 라스콜니코프는 형용할 수 없는 쾌감을 느꼈다. 사무관은 미소를 짓고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성질이 불같은 중이는 당황한 것 같았다.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야. 마침내 그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크게 외쳤다. 당신이 써야 할 답변서를 제출해요. 알렉산드르 그리고리에비치, 이 사람에게 보여줘요. 당신에 대한 탄원이 들어왔소. 돈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참 대단한 양반이구먼 그래. 그러나 라스콜니코프는 이미 아무 말도 듣지 않았다. 그는 빨리 해답을 찾기 위해 종이를 황급히 움켜쥐었다. 그리고 연거푸 읽어보았지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뭡니까? 그는 사무관에게 물었다. 이건 당신이 써준 차용 증서에 따라 돈을 지불하라는 독촉장입니다. 당신은 원금과 벌금 그리고 기타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언제 지불할 수 있는지를 적어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신은 부채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를 절대로 떠날 수 없고 재산을 팔거나 은닉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당신의 재산을 팔 권리를 갖게 되고 당신의 문제는 법대로 처리되는 거지요. 전 아무에게도 빚을 진 적이 없는데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자, 지불 기한이 넘어서 법적으로 고소된 150루블짜리 차용증서에 따른 지불 독촉장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차용증서는 당신이 8등 문간의 처 자르니찌나에게 써준 것이고 이것을 9개월 전에 과부 자르니찌나가 부채 지불금 대신으로 7등 문관 체바로프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로 당신을 부른 것이고요. 그 여자는 저의 집 여주인인데요. 여주인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무관은 이제 막 공격을 받기 시작한 풋내기에 대한 동정심과 동시에 자 이제 기분이 좀 어떠신가? 라고 말하는 듯한 일종의 승리감을 머금은 관대한 미소를 짓고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금 차용증선이 독촉장이니 하는 것이 그의 관심을 끌 리가 없었다.
그는 서서 읽고 듣고 대답하고 또 자기 입으로 물어도 보았지만 그것은 모두 기계적인 행동일 뿐이었다. 이제는 살았다는 생각에서 오는 승리감, 자신을 짓누르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느낌이 지금 이 순간 그의 가슴을 온통 채웠고 예측이니 분석이니 미래의 수수께끼와 그 해결이니 의심이니 의문이니 하는 것들은 이미 그에게 없었다. 이 순간 그는 완전히 본능적이고 순전히 동물적인 기쁨을 맛보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사무실에서 무언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울렸다. 아직도 그의 무례함 때문에 화가 나 있던 중이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분명 상처받은 자존심을 보상받으려는 듯이 그가 들어온 순간부터 바보 같은 미소를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고 그를 바라보고 있던 가엾은 화려한 옷차림의 부인에게 온갖 화풀이를 해댔던 것이다. 너는 뭐야? 어떤 계집이야? 그는 갑자기 목청을 다해 소리쳤다. 이때 상복을 입은 부인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어젯밤 너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에? 또다시 온 동네가 떠나가라 추태와 난동을 벌였잖아. 패싸움의 주정에 형무소에 그렇게도 가고 싶나? 내가 벌써 수십 번도 더 경고했었지. 11번째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니 당신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여자야? 라스콜리코프는 손에서 서류를 놓칠 뻔했다. 그는 그렇게 참담하게 욕을 먹고 있는 화려한 옷차림의 부인을 넋이 나간 듯이 쳐다보았다. 그러나 곧 어떻게 된 일인지를 깨닫자 그는 곧 그 이야기에 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아주 유쾌하게 그의 말을 들으면서 힘껏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웃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그의 온 신경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일리야 베드로비치, 사모가는 걱정이 되어서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한번 흥분한 중이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완력뿐이라는 사실을 경험상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보기로 하고 하던 말을 멈췄다. 화려한 옷차림의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처음에는 그녀도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이상한 일은 욕설이 더 많아지고 심해질수록 그녀의 모습은 더욱 상냥해지고 미소는 더욱 매혹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초조하게 제자리에서 종종 걸음을 치며 말하도록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무릎을 굽혀 절을 했다. 그리고 드디어 말할 기회를 잡았다. 저희 집에서는 어떤 소란도 패싸움도 벌인 적이 없어요, 사장님. 그녀는 갑자기 심한 독일식 억양을 쓰면서도 러시아로 콩을 볶듯이 뻔뻔스럽고 빠른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전혀 그 어떠한 소동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들어올 때부터 취해 있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전 잘못이 없어요. 저희 집은 품이 있는 집이에요. 그 사람들은 들어올 때부터 취해 있었어요. 사장님, 전 항상 어떤 말썽도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아주 취해 들어와서 또 술을 3병이나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 사람이 다리를 들어서 발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저희 집 같은 품이 있는 장소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은 피아노를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정말 예라곤 조금도 없다고 내가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을 들고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뒤에서 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곧 경비원을 불렀고 까를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까르를 붙잡고 눈을 쳤어요. 겐니에뜨도 눈을 맞았고요. 전 뺨을 5대나 맞았어요. 저희 집같이 품이 있는 집에서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사장님. 그래서 제가 비명을 질렀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운하 쪽으로 난 창문을 열더니 돼지 새끼처럼 그 창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정말 치욕스러워서
어떻게 돼지 새끼처럼 창을 통해 거리로 도망칠 수가 있어요? 푸이 하면서요. 정말 치욕적이에요. 그래서 까르리 뒤에서 그 사람의 프로코트를 잡아당겼죠. 그랬더니 이건 정말이에요. 서장님 옷소매가 뜯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옷소매 값으로 15루블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서장님 그래서 5루블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천박한 손님이요. 서장님 그 온갖 난리를 일으킨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모델로 해서 긴 풍자문을 쓸 테다. 온갖 잡지에 너에 대해서 써버릴 거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작가였구만. 그래요 서장님. 얼마나 천박한 손님이에요. 서장님 같이 품위 있는 집에서 됐어 이젠 그만. 내가 벌써 말했지. 내가 벌써 몇 번씩이나 말했잖아. 일리아 페트로비치. 다시 사무관이 진지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중이가 힐끗 그를 쳐다보자 사무관이 그에게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경찰서에 불려간 라스콜니코프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긴장됐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우리도 어떤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나중에 드러날 수 있어도 모면하면은 가슴이 좀 휴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라스콜니코프가 그런 사실들을 심리적 묘사를 통해서 그쪽에 이제 중이라든가 서장, 관리 또 이 여인 이 사이에 오가는 풍경들은 정말 서민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주 대단한 묘사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령들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